어머, 저기 수달이다. 저건 또 뭐야? 원앙인가? 여기가 서울 한복판이라고? 일본 NHK 홈페이지에 올라온 다큐 영상 하나가 일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제목은 다시 흐르다 생명이 돌아온 도시. 50년 전 콘크리트 아래 묻혔던 청계천이 되살아났고 멸종 위기종들이 도심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다큐를 만든 감독은 원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서울에 왔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거짓이고 자연이 아닌 정치쇼라는 걸 폭로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김포공항의 유리문을 밀며 서울의 공기를 처음 들이마셨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죠. 그저 낯선 도시의 냄새였어요. 배기가스와 향수, 그리고 무언가 습한 것들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손에 든 가방 속엔 NHK 다큐멘터리 기획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제목은 도심의 거짓말이었죠. 그 단어들이 마치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히라사와 마이코. 36살, 도쿄대 생물환경학 박사입니다.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카키색 바람막이 위에 셔츠를 겹쳐 입었어요. 연구원처럼 보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감독이라기보단 관찰자에 가까웠으니까요.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죠. 공항 로비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었지만 묘하게 정돈된 느낌이 들었죠.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뭔가 더 급한 것 같았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장화룡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5살 일본 국적의 중국계 해설가죠.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서울은 처음이지? 네. 한국은 원래 포장 잘해. 이번에도 잘 포장했겠지. 그의 말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창 밖을 바라봤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을 처음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산 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하늘은 회색빛이었죠. 해가 지고 있었지만 도시는 이미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장화룡이 말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들어봤지? 네. 자료는 다 읽었어요. 자료는 자료일 뿐이야. 현실은 다르지. 강을 인공으로 만들어 놓고 자연 복원이라고 우기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다리가 보였습니다. 한강이었어요. 넓고 어두운 물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불빛들이 수면에 반사돼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강을 보며 생각했어요. 강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흐르는 물일까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는 기획서를 다시 펼쳤어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2005년 서울 도심 한복판에 묻혀있던 강을 다시 열었다는 이야기였죠. 정치적 쇼라는 게 저의 가설이었습니다. 자연을 연출한 도시 정치의 산물이라고요. 책상 위에 자료들을 펼쳐놓고 저는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복원 전과 후의 모습들이었죠.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멀리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청계천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일본에서 강 복원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기술자였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산 초과, 생태 파괴, 주민 반발. 결국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아버지는 책임을 지고 현장을 떠났어요. 그 뒤로 아버지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죠. 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때 12살이었어요.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자랐죠.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자연은 인간의 의지로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 그건 시간의 문제이고 생태계의 문제라는 것. 책상 위의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청계천 복원. 이것도 결국 실패한 프로젝트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아버지처럼 누군가는 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떠안고 침묵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자연은 인간의 의지로 복원되지 않아요. 그건 시간의 문제이고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정치가 아니라요. 장화룡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하자. 첫 촬영은 청계광장에서.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실망할 테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망할 준비는 이미 돼 있었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호텔 방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했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공사장 펜스 너머에서 저를 돌아보던 그 눈빛이요. 말없이 사라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서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착각이겠죠. 이 높이에서 물소리가 들릴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게 속삭이는 것처럼요. 아니, 마치 물이 살아서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청계천이 진짜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한 대로 조작인지.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를 거라는 걸요. 새벽 5시. 서울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메고 청계천으로 향했어요. 장화룡은 뒤에서 천천히 따라왔죠. 그는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나올 필요 있어? 새벽빛이 필요해요. 새벽빛. 감성 다큐 찍는 거 아니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인도를 비추고 있었죠. 멀리서 청소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기 전에 고요함이었어요. 광통교 근처였습니다. 다리 위에 서자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물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일정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요. 저는 카메라 렌즈를 확인했습니다. 테스트 촬영을 위해 강가로 내려갔어요. 돌계단이 축축했습니다. 이슬인지 물방울인지 모를 습기가 손끝에 닿았죠.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빌딩들이 양쪽으로 솟아 있었어요. 그 사이로 좁은 하늘이 보였죠. 아직 어두웠지만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물가에 도착했어요. 물은 생각보다 맑았습니다. 바닥에 돌들이 보일 정도였죠. 저는 무릎을 굽혀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생생한 차가움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물의 온도였죠. 그때였어요. 물 위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카메라를 들려다가 그냥 손을 멈췄죠. 원앙이었습니다. 2마리. 암컷과 수컷이 나란히 물 위를 미끄러지듯 헤엄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수컷의 깃털이 선명했습니다. 초록빛과 주황빛, 그리고 흰색이 섞여 있었죠. 도심의 회색빛 사이에서 그 색들은 믿을 수 없이 생생했어요. 암컷은 수컷 옆을 따라 헤엄쳤습니다. 2마리는 완벽한 간격을 유지하며 움직였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들은 천천히 날개를 펼쳤습니다. 물 위에서 날개를 펴는 그 순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깃털 하나하나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날아올랐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빌딩 불빛 사이로. 그들의 날갯짓은 조용했지만 제 가슴 속엔 무언가 울렸습니다. 공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날개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앙은 천천히 상승했어요. 빌딩 사이의 좁은 하늘로 올라갔죠. 그리고 아침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메모장을 꺼냈지만 펜을 대지 못했죠. 뭘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떨리는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새 두 마리에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원앙은 멸종위기종이에요. 도시에선 거의 볼 수 없죠. 깨끗한 물과 안전한 서식지가 필요한 새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빌딩으로 둘러싸인 이 작은 강에요. 장화룡이 다가왔어요. 원앙이네. 신기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연출일 수 있어. 날씨 앱으로 조류 훈련시키는 사람도 있다더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출이라고요? 그래. 관리되는 거지. 먹이 주고 서식지 만들어주고. 그게 자연 복원이야? 그건 그냥 동물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 위를 바라봤죠. 원앙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흔적은 여전히 물결 위에 남아 있었어요.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 물결들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촬영을 시작했죠. 하지만 뭘 찍고 있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저 물과 하늘, 그리고 그 사이에 빛을 담았습니다. 빛이 변하고 있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물빛도 변했습니다. 검은색에서 짙은 남색으로, 그리고 점점 은빛으로요. 촬영이 끝나고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죠. 저는 과학자예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증거로 결론을 내리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흔들렸어요. 마치 단단하게 쌓아올린 벽 어딘가에 금이 간 것 같았습니다. 장화룡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장면이었어. 오프닝으로 쓸만하겠는데? 그럴까요? 응. 하지만 너무 감동적으로 편집하진 마. 우린 비판적 시각을 유지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의문이 일었습니다. 비판적 시각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을 왜곡하는 건 아닐까요? 진실을 선택적으로 보는 건 아닐까요? 저는 다시 물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수면을 비추고 있었어요. 물은 흐르고 있었죠. 거짓말처럼 투명하게. 그 투명함 속에서 저는 뭔가를 봤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수초가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죠. 이건 살아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와 저는 촬영본을 확인했습니다. 원앙이 날아오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얼마나 봤을까요? 어느새 밖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창밖에서 다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청계천의 물소리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죠. 그 바람 속에 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이 냄새였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틀렸을까? 청계천이 정말 살아있는 건 아닐까? 자연이 정말 돌아온 건 아닐까? 그 의문이 제 안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가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실패가 모든 강 복원의 기준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회의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촬영본을 정리하고 있었죠. 장화룡은 맞은편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 풍경이 보였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은 흐렸지만 어딘가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원앙 장면을 타임라인에 배치했습니다. 오프닝으로요. 그 장면이 가장 강렬했으니까요. 화면 속에서 원앙이 다시 날아올랐어요. 몇 번을 봐도 그 순간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멈추고 그 프레임을 들여다봤어요. 날개를 펼친 순간, 물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그 찰나.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장화룡이 화면을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이코,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오프닝 구성하고 있어요. 원앙으로? 네. 문제 있나요?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했어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넌 생태학자가 아니라 시인이라도 된 거야? 이건 다큐야. 감상이 아니라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저는 본 걸 기록했을 뿐이에요. 원앙은 실제로 거기 있었어요. 그래, 있었지. 근데 그게 전부야?
장화룡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린 청계천 복원의 허구를 까발려야 해. 그게 우리 목적이잖아. 도시 정치의 쇼를 폭로하는 거라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키보드 위에 놓인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원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멸종위기종이 도심에 돌아왔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장화룡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마이코, 넌 너무 순진해. 이건 정치야. 서울시가 생태 복원에 성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거라고. 우린 그 이면을 보여줘야 해. 이면이요? 그래. 인공적으로 관리된 자연, 연출된 생태계. 그게 진실이야.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원앙이 날아오르는 장면이 멈춰 있었어요. 그들의 날갯짓은 여전히 아름다웠죠. 제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본 것이었어요. 살아있는 새, 맑은 물 흐르는 강. 다른 하나는 제가 믿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강 복원은 실패한다는 것. 자연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근데 만약 그게 진짜라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화룡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차갑게 들렸어요. 진짜? 마이코, 정신 차려. 우린 쇼의 본질을 보여줘야 해. 이건 다큐야. 우리가 전달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구도야. 그 구도 안에서 사실을 배치하는 거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그건 진실이 아니라 조작이잖아요. 조작이라니. 장화룡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이건 편집이야. 모든 다큐가 하는 일이지. 사실을 선택하고 배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게 우리 일이라고. 하지만 하지만 뭐? 마이코,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진실이란 건 없어. 있는 건 관점뿐이야. 우리 관점, 서울시 관점, 시민들 관점. 다 다르지. 우린 우리 관점을 보여주는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장화룡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자연이 정치에 먹힌 게 어제 오늘 일이야? 중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어. 한국이라고 다를 것 같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한 다큐를 만드는 건가요? 장화룡이 돌아봤습니다. 시청자를 위해서지. 시청자요? 그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사람들. 속지 않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린 시청자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관점을 위해 만들고 있어요. 시청자한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주입하는 거예요. 장화룡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이코, 넌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을 봐. 우린 생존해야 해. 시청률을 올려야 하고 화제를 만들어야 해. 평범한 다큐는 아무도 안 봐. 평범한 다큐요? 그래. 워낙 날아다니고 물 흐르고 그런 거. 누가 봐? 사람들은 스캔들을 원해. 진실의 이면을 원한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스캔들을 만들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러 왔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사실을 기록하러 왔어요. 장화룡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인터뷰 촬영 있어. 생태 전문가 몇 명 섭외했으니까 준비해. 그리고 원앙 장면은 빼. 오프닝은 다시 짜자.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뒤돌아봤습니다. 마이코, 넌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 바닥에선 좋은 사람이 살아남지 못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노트북 화면 속 원앙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진실을 기록하는 건가요? 아니면 프레임을 만드는 건가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 있었어요. 도시에 불이 켜지고 있었죠. 저는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진실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을까요? 비가 오던 날 공사장 펜스 너머의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젖은 작업복을 입고 서 있던 아버지. 저를 보고도 손을 흔들지 않았죠. 그냥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한테 인사해.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섰습니다. 다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아버지는 집에 돌아왔지만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침묵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진실을 지키려다 모든 걸 잃는다는 것. 하지만 진실을 포기하면 자신을 잃는다는 것.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에선 여전히 물소리가 들렸죠.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청계천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가로등일 거예요. 하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 물소리가 진짜처럼 들렸어.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건 물소리가 아니라 진실의 소리였다는 걸요. 하지만 진실이 뭔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장화룡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큐는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구성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걸까요? 저는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원앙이 날아오른 건 사실이라는 것. 제가 그걸 봤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지워버리는 건 제 안에 뭔가를 지워버리는 것과 같다는 걸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청계천 생태보건 전시관에 갔습니다. 인터뷰 촬영을 위해서였죠. 전시관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청계천 복원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컬러 사진들이 시대순으로 배열돼 있었죠. 저는 천천히 사진들을 봤어요. 덮이기 전에 청계천, 콘크리트 고가도로가 된 모습, 그리고 다시 파내는 장면들. 그곳에서 자원봉사자 한 분을 만났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청계천 복원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을 아시나요? 자원봉사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창근 선생님이 계세요. 복원 당시 기술 책임자셨죠. 지금도 매일 새벽 이곳을 걸으세요. 만나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인터뷰는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원봉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워낙 말씀을 아끼시거든요. 특히 카메라 앞에선 절대 안 서세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냥 뵙고 싶어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카메라 없이요. 자원봉사자가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날 새벽. 자원봉사자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유 선생님이 내일 새벽에 만나자고 하세요. 청계천 중류, 황학교 근처래요. 5시요. 저는 장화룡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나갔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비쳤죠. 호텔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어요. 택시를 잡아 황학교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황학교에 도착하자 한 노인이 다리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유창근. 78살. 회색 바람막이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그는 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오래전부터 서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어요. 유창근 선생님이시죠?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주름 깊은 얼굴,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어요. 마이코 씨? 네. 카메라는? 안 가져왔어요.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어요. 잘했어. 카메라 들고 오면 안 만나줄 생각이었거든. 저는 그의 옆에 섰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흐르는 물소리는 묘하게 크게 느껴졌죠. 유창근이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따라와요. 그게 다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를 따랐어요.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강을 따라 천천히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주변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새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물 안개가 피어올랐어요. 청계천 물 위로 희고 얇은 안개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안개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물 표면을 따라 흐르다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안개 너머로 뭔가 움직였어요. 백로였습니다. 하얀 새 한 마리가 천천히 강가로 내려앉았어요. 긴 다리로 물가를 걸으며 고개를 숙여 물속을 들여다봤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백로는 도심에선 보기 드문 새입니다. 인간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새죠. 경계심이 강해서 사람이 다가가면 바로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여기 서울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서 불과 10m 떨어진 곳이에요. 백로는 조용히 물가를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신중하게요. 그리고 멈춰 섰어요. 물속을 들여다봤죠. 잠시 후 백로의 부리가 물속으로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다시 올라왔을 때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물려 있었어요. 백로는 물고기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창근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말은 못해도 다 보잖아. 돌아왔다는 걸. 저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노인의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선생님, 새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와. 먹이가 없으면 안 남아. 근데 저 녀석, 여기 산지 벌써 3년째야. 그가 손을 들어 백로를 가리켰어요. 이름도 있어요. 백이라고. 제가 지었죠. 처음 왔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매일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매일 와요. 새벽마다. 1년 365일. 왜요? 유창근이 미소 지었어요. 확인하려고요. 아직 살아있는지. 저는 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백로는 여전히 물가를 걷고 있었어요. 우아하고 조용하게.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저는 카메라를 가져오지 않은 걸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져오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순간은 기록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느끼는 것만으로요. 유창근이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따라갔죠. 우리는 한참을 더 걸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청계천의 물빛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유창근이 말했어요. 내일도 오시겠어요? 네. 좋아요. 그럼 또 봐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물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였어요. 백로가 증명했습니다. 물이 살아있다는 걸요. 강이 돌아왔다는 걸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장화룡이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산책했어요. 산책? 새벽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죠. 거울 앞에 섰어요. 제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사흘 뒤 유창근이 저를 자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놀랐어요. 집에 사진들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주소를 받아 찾아갔죠. 오래된 빌라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어요. 문을 열자 좁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놀라웠어요. 벽 가득 사진과 도면,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거든요. 마치 박물관 같았습니다. 아니, 한 사람의 인생 전시회 같았어요. 유창근이 차를 내왔습니다. 앉으세요. 녹차예요. 저는 차를 받아들고 벽을 바라보며 앉았어요. 흑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청계천인가요? 그렇죠. 57년이에요. 제 인생이 다 여기 있어요. 그가 벽 쪽으로 다가갔어요. 손을 들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1965년. 강이 덮이기 직전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사진 속엔 좁은 물길이 보였어요. 양쪽으로 판잣집들이 빼곡했죠. 물은 탁했습니다.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어요.
물이 많이 오염됐었죠? 그럼요. 하수가 다 흘러들었으니까. 악취가 심했어요. 여름엔 파리가 들끓었죠. 유창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강이었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죠. 그가 다음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건 78년. 콘크리트 도로가 된 뒤죠. 이번엔 고가도로 사진이었어요. 청계천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위로 차들이 달리고 있었죠. 저도 그 공사에 참여했어요. 유창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예요. 28. 토목 기술자로 막 시작할 때였죠. 강을 덮는 게 개발이라고 믿었어요. 가난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깊은 주름 속에 뭔가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후회하세요? 후회요? 그가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라기보단 아쉬움이죠. 그때 우린 몰랐어요. 강을 덮으면 뭘 잃는지. 단지 냄새와 파리를 없애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가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건 2005년. 복원 공사 중이에요. 굴착기가 땅을 파내는 모습이었어요. 콘크리트 더미들이 쌓여 있었죠.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복원 공사 때 저는 76이었어요. 은퇴한 지 오래됐죠. 뉴스에서 복원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왜요? 다시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유창근이 제 눈을 봤습니다. 제가 덮은 강을 다시 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시청에 전화했어요. 자원하겠다고요. 받아줬나요? 처음엔 안 받아줬죠. 나이가 많다고. 근데 매일 전화했어요. 결국 현장 기술 자문으로 들어갔죠. 그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무게가 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죠. 제가 덮은 강을 파내는데 자꾸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왜 덮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창근이 마지막 사진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건 작년이에요. 최근 사진이었습니다. 물이 맑게 흐르고 풀들이 자라고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물가에 백로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7년.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시간이었어요. 유창근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낡은 소파가 삐걱거렸어요. 전 원래 토목 기술자였어요. 60년대엔 이 나라가 가난했죠. 강을 덮는 게 개발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도 덮는 일에 참여했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뭘 잃었는지. 강을 잃은 게 아니라 숨 쉴 공간을 잃은 거였어요. 자연을 잃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잃은 거였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2003년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전 76이었어요. 은퇴한 지 오래됐죠. 근데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원했어요. 현장 기술 자문으로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유창근이 창밖을 봤습니다. 복원 공사 때 같이 일하던 김 반장이 있었어요. 나이가 저랑 비슷했죠. 둘이서 매일 현장을 돌았어요. 설계도 보고 물길 확인하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원 마무리되던 날 우리 셋이서 막걸리 마시며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가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세 남자가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김 반장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죠. 이분은 박 기사님인데 작년에 병원에 계세요. 유창근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지금은 나 혼자 남았지만 난 그날이 잊히질 않아요. 물이 처음 흐르던 날. 우리 셋이 다리 위에 서서 물을 내려다봤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봤죠.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김 반장이 그랬어요. 우리가 해냈네.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유창근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강을 못 지킨 것 같지? 덮을 때 막지도 못했고. 근데 난 매일 왔어. 콘크리트 위라도 그냥 걸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여전히 아래에서 흐르고 있었거든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거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창근이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울어도 돼요. 강도 울었으니까. 50년 동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왜 우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유창근 때문인지, 청계천 때문인지, 아니면 제 아버지 때문인지.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이제 알았어요. 강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는 걸요. 강은 사람의 삶이고 기억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었어요. 57년의 시간이요. 집을 나서며 유창근이 제게 물었어요. 다큐 제목이 뭐예요? 도심의 거짓말이에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꾸는 게 어때요? 네.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로요. 이강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유창근이 불렀습니다. 마이코 씨. 네. 강은 기다릴 줄 알아요. 50년도 기다렸으니까. 당신도 기다려줄 거예요. 진실을 찾을 때까지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획서 제목을 지우고 새로 썼어요. 다시 흐르다. 그게 제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장화룡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어요. 아침 8시였죠. 노트북을 들고 가자 그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NHK 본사에서 연락 왔어. 무슨 내용이요? 다큐 수정하래. 프레임을 다시 잡으래.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어떻게요? 원앙 장면, 백로 장면, 그리고 노인 인터뷰. 다 빼래.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왜요? 그게 핵심인데요. 너무 긍정적이래. 우리 목적은 비판적 시각이잖아. 청계천 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는 거지. 장화룡이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 본사 피드백이야. 읽어봐.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일본어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긍정적인 시각 비판적 저널리즘의 부재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협조하는 것처럼 보임.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원앙이 날아오르는 장면이 멈춰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사실이라고 다 넣는 건 아니야. 편집이란 선택이거든. 우린 어떤 사실을 보여줄지 선택하는 거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이건 조작이잖아요. 사실을 숨기는 거잖아요. 장화룡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어요. 조작? 마이코, 정신 차려. 우린 저널리스트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구도를 만드는 거라고. 시청자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화룡이 창가로 걸어갔어요. 넌 너무 이상적이야. 이 바닥이 어떤지 몰라. 우린 시청률을 올려야 해. 화제를 만들어야 하고. 평범한 다큐는 아무도 안 봐. 평범한 다큐요? 진실을 담은 다큐가 평범하다는 거예요? 마이코. 장화룡이 돌아봤습니다. 넌 좋은 사람이야. 진심이 있고 열정도 있지. 근데 그것만으론 부족해. 이 바닥에선 살아남아야 해. 타협도 해야 하고 때론 굽히기도 해야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타협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러 왔어? 사실을 기록하러 왔어요. 제가 본 걸 다물어 왔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화룡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중으로 수정본 만들어. 안 그러면 내가 할 거야. 뭔사 짓이야. 거부할 수 없어.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이코, 넌 이 일을 계속하고 싶지? 다큐 감독으로 살고 싶잖아. 그럼 때론 굽히는 것도 필요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노트북 화면 속에서 원앙이 날고 있었습니다. 백로가 물가를 걷고 있었어요. 유창근의 얼굴이 보였죠. 물은 여전히 아래에서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청계천을 알까요? 물이 흐른다는 걸 알까요? 원앙이 돌아왔다는 걸 알까요? 저는 파일을 닫지 않았습니다. 대신 프로젝트 이름을 바꿨어요. 도심의 거짓말에서 다시 흐르다로요. 그리고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NHK 본사 담당자에게 회신을 보냈어요. 수정 요청을 거부합니다. 저는 제가 본 현실을 기록할 겁니다. 이것이 저널리즘이라고 믿습니다. 타이핑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원앙, 백로 유창근 선생님의 증언. 이 모든 것이 청계천의 진실입니다. 저는 이 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공사장에서 돌아선 아버지의 뒷모습이요. 아버지는 무엇과 싸웠을까요? 현실과 싸웠을까요? 아니면 자신과 싸웠을까요? 그리고 왜 졌을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진 게 아니었어요. 포기한 거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선택이 제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NHK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더 이상 거짓 프레임 안에 진실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물을 내려다봤어요. 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요. NHK가 뭐라고 하든, 장화룡이 뭐라고 하든, 물은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만들 다큐는 비판이 아니라 증언이 될 거예요. 구도가 아니라 현실이 될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 될 거예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편집을 시작했어요. 밤새 작업했죠. 커피를 여러 잔 마셨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새벽이 됐을 때 다큐는 완성돼 있었습니다. 제목은 다시 흐르다 생명이 돌아온 도시였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창밖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창근이었어요. 마이코 씨, 청계천 좀 와봐요. 급해요. 빨리요.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황학교로 향했죠. 차 안에서 저는 불안했어요. 무슨 일일까요? 나쁜 일은 아니겠죠? 황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2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모두 강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유창근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기 봐요. 빨리요. 물가를 가리켰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수달이었어요. 작고 갈색 털을 가진 동물 한 마리가 물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다리로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수달이에요. 유창근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급 보호종이에요.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안 와요. 먹이가 풍부해야 하고 서식지가 안전해야 해요.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수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작은 눈이 저를 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수달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물결이 일었습니다. 동심원처럼 퍼져나갔죠. 잠시 후 수달은 강 건너편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우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어요.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언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유창근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믿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이제 믿어요. 물길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긴 진짜만 돌아오거든요. 유창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건 조작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살아있어요. 정말로요. 유창근이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그래요. 살아있어요. 5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옆에 서 있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도 60년 전에 여기서 수달 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요. 그때 이후로 처음 봐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찍힌 수달 사진들이 SNS에 올라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었죠. 청계천에 수달이 돌아왔다 생태복원의 증거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순간.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화룡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청계천에서 수달이 발견됐어요. 1급 보호종이에요. 지금 당장 오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달은 보이지 않았지만 물속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생태학자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수달 발견을 확인하러 왔다고 했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수달은 환경 지표종이거든요. 물의 청정도, 먹이의 풍부함, 서식지의 안정성을 모두 의미하죠. 다른 분이 덧붙였습니다. 청계천 복원이 성공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수달이 돌아왔다는 건 생태계 전체가 회복됐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 말들을 다큐에 넣어야 했으니까요. 수달이 정착할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먹이 활동을 했다는 목격담이 있어요. 그럼 이곳을 서식지로 선택했다는 의미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왔을 때 장화룡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달 봤어? 네. 신기하더라. 근데 그게 우리 다큐에 뭐가 중요해?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중요해요. 이게 진실이니까요. 진실? 그가 비웃었어요. 마이코, 넌 정말 순진해. 수달 한 마리로 뭘 증명할 수 있어? 그냥 운 좋게 지나가던 거일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생태학자들이 확인했어요. 수달은 환경 지표종이에요.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안 와요. 그래도 뭐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청계천이 살아 돌아왔다는 걸요. 이건 조작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장화룡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을 나갔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수달 장면을 추가했죠. 그리고 제목을 확정했어요. 다시 흐르다 생명이 돌아온 도시. 이게 제 다큐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엔 빛이 있었어요. 수달이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던 그 순간의 빛이요. 방송 당일.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일본에선 저녁 9시에 방송이 시작됐죠. 호텔방에서 노트북으로 실시간 반응을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화면에 제목이 떴습니다. 다시 흐르다 생명이 돌아온 도시. NHK가 제 편집본을 그대로 방송했어요. 장화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본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요. 원앙이 날아오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프닝이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날개를 펼치는 그 순간이요. 백로가 강가를 걷는 장면이 이어졌죠. 새벽 물안개 속을 천천히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창근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어요. 물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거긴 진짜만 돌아오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57년의 사진들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1965년부터 지금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수달이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제 다큐였습니다. 진실을 담은 다큐였어요. SNS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새로 고침할 때마다 댓글이 늘어났어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건 정치적 쇼가 아니라 진짜 생태 복원이다. 자연이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한국이 해낸 기적이다. 눈물이 났다. 57년을 기다린 강의 이야기. 일본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트위터에서 다큐가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화룡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죠. NHK 내부에서는 다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청률도 예상보다 높았어요. 평균보다 30%나 높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었지만 청계천 쪽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에서 물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원앙이 잠들어 있을 거예요.
백로가 날개를 접고 있을 거예요. 수달이 물속을 헤엄치고 있을 거예요. 이틀 뒤, 저는 다시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카메라도 노트북도 없었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젠 익숙한 소리였죠. 저는 다리 위에 섰어요.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고요했어요. 도시가 깨어나기 전에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뭔가 움직였어요. 원앙이었습니다. 두 마리가 나란히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도심 불빛 사이로 천천히 우아하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했습니다. 유창근이 옆에 나타났어요. 그도 원앙을 보고 있었죠. 다큐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제목이 좋더라. 다시 흐르다. 딱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마이코 씨가 본 거예요. 제가 보여준 게 아니라 당신이 보기로 선택한 거죠.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흘렀어요. 선생님. 네. 저. 아버지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강 복원 프로젝트를 했었죠. 유창근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말을 잃었죠. 그래서 청계천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강은 돌아올 수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유창근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당신 아버지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너무 일찍 온 거죠. 때론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실패를 먼저 겪어주는 사람. 그래야 다음 사람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아버지 덕분에 누군가는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움이 다음 강을 살렸을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은 진짜였어요. 원앙도, 백로도, 수달도 모두 진짜였죠. 그리고 저도 이제 진짜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사람. 구도가 아니라 현실을 보는 사람.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을 담는 사람. 해가 떠올랐습니다. 청계천의 물빛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빌딩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이 강을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멈춰서서 물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갔죠. 하지만 모두 이 강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창근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매일 여기 오세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확인하려고요. 강이 아직 살아있는지. 아직도 의심하세요? 아니요. 이젠 확신해요. 근데 그래도 와요. 인사하려고요. 인사요? 네. 돌아와줘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어요. 천천히 말없이. 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끝없이.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는 걸요. 강은 시간이고 기억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은 이제 제 안에도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을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어요. 난간에 기대어 물을 내려다봤죠. 57년. 한 사람의 인생이 지켜온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에도 흐르는 강이었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진실을 보여줘서. 그리고 기다려줘서. 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강은 여전히 거기 있을 거라는 걸요. 흐르고 살아있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다시 흐를 겁니다. 진실을 담는 사람으로요.